기원전 390년 7월의 어느 날, 이탈리아 반도의 하늘은 불길한 검붉은색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산 폭발이나 지진 같은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이베리아 반도부터 그리스, 북아프리카까지 뻗어나갈 위대한 제국의 심장, 로마가 잿더미로 변해가는 참혹한 인재 현장이었습니다. 거리를 가득 채운 것은 로마 시민들의 처절한 비명소리와 짐승의 머리 모양을 한 청동나팔 카르닉스의 기괴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로마인들의 눈에 비친 침략자들의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로마 시내에 도달하기 불과 며칠 전, 로마의 자랑스러운 정규군단은 알리아강 전투에서 이 낯선 전사들에게 철저하게 괴멸당했습니다. 지중해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질서정연한 대형으로 싸워온 로마 병사들에게 그들은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 같았습니다. 로마인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거대한 체구, 햇빛을 받아 붉고 노랗게 빛나는 머리카락을 석회로 뻣뻣하게 세운 모습, 그리고 화려한 문신으로 덮인 근육질의 몸을 드러낸 전사들. 특히 그들이 휘두르는 유연하고 긴 철제 장검은 로마군의 짧은 검과 방패를 단숨에 쪼개버렸습니다. 그들은 파동처럼 밀려와 전술적 우위를 앞세운 로마의 방어선을 힘과 기술의 결합으로 무자비하게 찢어발겼습니다. 원로원의 늙은 귀족들이 가문의 영광을 상징하는 의자에 앉아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려 했지만 그 우아한 자존심조차 야생의 폭풍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로마인들은 카피톨리누스 언덕의 요새로 도망쳐 숨을 죽인 채 막대한 몸값을 지불하고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리비우스가 뼈아프게 기록한 바에 따르면 로마인들은 침략자들이 요구한 엄청난 양의 황금을 벌벌 떨며 저울에 달고 있었습니다. 그때 참다 못한 로마인들이 저울의 눈금이 조작되었다고 조심스럽게 항의했습니다. 비록 패배했지만 문명인으로서 최소한의 정당한 거래 원칙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침략자들의 족장인 브렌누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차고 있던 무겁고 거대한 철제검을 뽑아 황금이 놓인 저울 위로 거칠게 던져버렸습니다.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저울이 크게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역사에 영원한 트라우마로 남을 잔인하고도 차가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패배자에게는 비참한 운명만이 있을 뿐이다. 이 압도적인 굴욕 앞에서 로마는 어떤 반항도 하지 못한 채 철저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지중해 세계를 호령하게 될 절대적인 제국 로마가 이름조차 생소한 이방인들의 발밑에서 하찮은 존재로 전락했던 이 낯선 장면. 이 사건은 단순한 패전이 아니었습니다. 역사가들이 갈리아의 공포라고 부르게 되는 로마의 집단 무의식 속에 가장 깊게 새겨진 영원한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공포심은 훗날 로마가 방어를 핑계로 끝없는 정복 전쟁을 벌이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영혼에 이토록 지독한 화인을 찍어버린 이 야성적이고 거침없는 전사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현대인들에게 이들의 정체를 묻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은 짐승의 가죽을 대충 두르고 숲속에서 날고기를 뜯어먹으며 살아가는 문명과는 거리가 먼 미개하고 무식한 부족을 상상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그리스와 로마의 거대한 대리석 신전, 포장된 도로, 그리고 정교한 법률만이 진정한 문명의 척도라고 믿도록 수백 년 동안 교육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고하게 발굴과 교차 검증된 역사의 진실은 우리의 얄팍한 상상, 그리고 훗날 승자가 된 로마인들이 남긴 기록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단순히 약탈과 사륙에 굶주린 짐승 같은 도적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아직 이탈리아 반도의 비좁은 영토에서 이웃 도시국가들과 흙먼지 날리는 국지전을 벌이고 있을 때 이 침략자들은 이미 유럽 대륙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튼 섬의 안개 낀 해안부터 프랑스의 비옥한 평원,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넘어 흑해의 변방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야만인이 아니었습니다. 발굴된 무덤 속 그들은 화려한 색상으로 염색된 격자무늬 직무를 입고 있었으며 목에는 정교한 세공 기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황금 목걸이 토크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경선이 그어진 영토도 스스로를 칭하는 유일한 황제도 없었지만 당대 최고의 철기를 다루는 압도적인 기술, 복잡하고 정교한 추상 예술 양식, 그리고 지중해를 넘어 아시아의 경계까지 닿아 있는 거대한 상업 네트워크를 통해 유럽의 심장부를 지배하던 보이지 않는 제국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고대 유럽의 진정한 지배자, 켈트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대한 역사의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문명과 힘의 대명사인 로마를 최초로 무너뜨리고 굴복시켰던 자들, 당대 최고의 금속공학 기술과 가장 넓은 대륙적 영향력을 가졌던 켈트인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패배자이자 뿔투구를 쓴 야만인의 대명사로만 기억되고 있습니다. 승자의 역사책은 그들을 문명의 파괴자로 묘사했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비극적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돌 성덕에 갇히는 대신 보이지 않는 교역의 길을 열었고, 문자로 율법을 깎아내리는 대신 인간의 기억 속에 세상의 이치와 철학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자유로운 선택이 훗날 어떤 끔찍한 파국을 불러올지, 황금저울 위에 칼을 던지며 호탕하게 웃던 족장 브렛누스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막강한 힘과 기술력으로 고대 유럽을 호령했던 켈트인들은 대체 왜 역사의 승리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찬란했던 철과 황금의 지배자들을 수천 년의 깊은 침묵 속으로 밀어넣었으며, 왜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살려두었던 그 비참한 로마의 칼날 앞에 모든 것을 잃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만 했을까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기를 통해 켈트인들을 문명의 빛이 닿지 않은 어두운 숲속의 야만인들로 묘사했습니다. 로마의 정갈한 대중목욕탕과 돌로 반듯하게 포장된 광장에 익숙한 이들에게 깊은 숲을 숭배하고 문자를 거부하며 기괴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켈트의 모습은 혐오스러우면서도 두려운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의 기록은 막대한 빚에 찌든 야심찬 정치인이 자신의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작성한 철저한 선전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승자의 오만한 시선을 거두고 땅속에서 발굴된 유물들의 침묵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로마인들이 그토록 지워버리고 싶어했던 고대 유럽의 진짜 주인이 나타납니다. 켈트인들의 가장 놀라운 역설은 로마나 페르시아처럼 뚜렷한 국경선이나 모든 것을 통제하는 단 한 명의 전제군주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고정된 영토에 집착하여 높은 돌벽을 쌓고 영원한 제국을 선포하는 방식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500년 무렵 그들의 영향력은 서쪽의 안개 낀 아일랜드 섬에서부터 프랑스의 대퇴원을 거쳐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넘어 흑해연안과 오늘날 튀르키예의 아나톨리아 고원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강압적인 군사 통치로 이루어진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이 아니라 문화와 언어, 그리고 앞선 기술을 공유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완성이었습니다. 현대의 고고학자들은 이들의 흔적을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와 스위스의 라텐이라는 지명을 따서 명명했지만 그 본질은 단일한 혈통이나 국가라기보다는 켈트라는 거대한 라이프 스타일의 폭발적인 확산이었습니다. 무지몽매한 야만인이라는 오랜 오명과 달리 켈트인들은 지중해의 어떤 민족보다도 외양과 미적 감각에 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생가죽을 대충 걸치고 피를 묻힌 채 뛰어다니는 덥수룩한 괴물들이 아니었습니다.
발굴된 무덤 속 켈트 귀족들은 현대의 스코틀랜드 전통 의상인 타탄의 기원이 되는 화려한 색상의 격자 무늬 모직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그들은 수염을 깔끔하게 다듬었고 로마인들보다 먼저 비누를 발명하여 몸을 씻었으며 머리카락을 짐승의 기름과 잿물로 밝게 탈색하여 전장과 연회장에서 자신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막대한 부와 미적 감각을 상징하는 것은 목에 걸린 황금 토크였습니다. 끝이 열려있는 둥근 고리 모양의 이 무거운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신의 권능과 현세의 권력을 연결하는 신성한 내개체이자 자신들이 축적한 거대한 부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과시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무기와 장신구에 새겨진 라텐 미술 양식을 보면 숨이 턱 막힐 정도의 정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용돌이치고 끊임없이 얽히는 곡선, 인간과 동물의 형상이 추상적으로 결합된 문양들은 생명의 무한한 순환과 우주의 에너지를 우아하게 표현한 예술의 극치였습니다. 이들은 척박한 땅에서 근근히 버티는 미개인이 아니라 유럽 대륙의 풍요를 한 손에 거머쥔 최초의 거대 재벌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문명의 척도를 거대한 원형 경기장과 곱게 뻗은 도로, 대리석 기둥이 늘어선 광장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켈트인들의 권력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증명하기 위해 수만 명의 노예를 피 흘리게 하며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거나 오만함의 상징인 대형 석조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대륙을 가로지르는 깊은 숲과 거센 강줄기 주변의 높은 언덕에 오피둠이라 불리는 거대한 요새화된 상업 거점을 건설했고 그곳을 통해 유럽의 혈관과도 같은 물류 교역로를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은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단 하나의 수도도 율법을 강제하는 중앙 집권적인 정부도 없었던 이 흩어진 전사 부족들은 대체 무엇을 손에 쥐었기에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방대한 경제적, 군사적 네트워크를 통제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부족을 하나의 거대한 켈트 세계로 묶어준 그 강력한 힘의 원천은 빛나는 왕관도 웅장한 궁전도 아니었습니다. 그 해답은 춥고 축축한 중구 유럽의 어두운 땅속 깊은 곳, 인간의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원초적인 자원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문명은 흔히 따뜻하고 평탄한 강 유역에서 피어난다고 믿어집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이나 메소포타미아의 피그리스강, 그리고 지중해의 온화한 햇살이 비치는 로마의 칠릉구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켈트의 권력은 그처럼 안락한 곳에서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힘은 춥고 척박한 중구 유럽의 짙은 숲속, 그 어둡고 깊은 땅속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화려한 황금 장신구와 무시무시한 철제 무기로 무장한 이 거대한 네트워크의 심장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오스트리아 알프스의 깊은 계곡, 할슈타트라는 이름의 서늘한 소금 광산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소금은 현대인들이 식탁에서 흔히 보는 가벼운 조미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 그 자체이자 고대의 냉장고였습니다. 길고 혹독한 유럽의 겨울을 버텨내기 위해, 그리고 대규모 군대를 먹여 살리기 위해 고기를 썩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금에 절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켈트인들은 유럽 최대의 소금 광산을 통제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암벽 깊은 곳에서 곡괭이로 파낸 이 하얀 황금은 켈트 부족들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생존의 필수품을 독점했다는 것은 곧 이웃 부족과 주변 세계의 생사 여탈권을 틀어쥐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소금이 그들에게 부를 가져다 주었다면 권력을 지켜준 것은 철과 숲이었습니다. 중구 유럽 전역에 매장된 질 좋은 철광석은 켈트 전사들을 무장시켰지만 철을 녹이려면 엄청난 열기를 뿜어낼 땔감이 필요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과 달리 켈트인들의 땅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하고 빽빽한 원시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무한한 숲에서 만들어진 숯은 용광로를 밤낮 없이 붉게 타오르게 했고 켈트의 대장장이들은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당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치명적인 무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숲과 광물의 결합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로 직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숲속에 고립된 채 자신들만의 무기를 만들고 고기를 절여 먹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켈트인들은 이 막대한 자원을 유통하기 위해 고대 유럽의 두 개의 거대한 슈퍼 하이웨이, 바로 다뉴브강과 라인강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물줄기를 따라 교역로를 열었고 지중해의 문명국들과 활발하게 거래했습니다. 켈트의 소금과 철은 남쪽으로 내려가 그리스와 에트루리아의 상인들에게 전해졌고 그 대가로 진귀한 물품들이 북쪽의 숲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독일 호우도르프에서 발굴된 켈트족 장의 무덤은 이들이 누렸던 국제적인 부의 규모를 생생하게 증명해줍니다. 무덤의 주인인 권력자는 황금으로 장식된 신발을 신고 푹신한 청동 소파에 누워 있었으며 그의 발치에는 그리스 장인이 만든 거대한 청동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솥 안에는 수백 리터의 꿀술이 담겨 있었고 주변에는 남부 유럽에서 들여온 진귀한 비단과 화려한 장신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자원의 통제력을 통해 축적한 막대한 부는 강력한 무기를 독점하고 화려한 연회를 베푸는 소수의 전사 귀족 계급을 탄생시켰습니다. 켈트의 권력은 돌로 영토의 경기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원과 교역의 길을 장악하는 데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문명과 권력이 따뜻한 남쪽의 평야에서만 비롯된다는 오랜 편견을 뒤집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서늘하고 척박한 숲속에서도 인간은 지형과 자원을 영리하게 이용하여 대륙을 호령하는 거대한 권력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부유하고 무자비한 켈트의 귀족들은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무력을 과시하며 유럽의 패자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켈트 사회의 가장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역설이 등장합니다. 피비린 은하는 전쟁을 일삼던 이 전사들조차 감히 고개를 숙여야 했던 이들. 켈트 사회의 피라미드 가장 꼭대기에는 정작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칼을 쥐지 않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켈트 사회는 흔히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 찬 전사들의 집단으로 오해받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세 개의 기둥으로 떠받쳐진 견고한 피라미드 구조였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땅을 일구고 가축을 돌보며 사회의 기틀을 유지하는 평민들이 있었고 그 위에는 피를 흘리며 전쟁과 영광을 쟁취하는 전사 귀족들이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빛나는 청동마차를 타고 화려한 황금 토크를 목에 건 채 물리적인 힘을 과시했던 이 무자비한 전사들조차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최고 권력자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는 지식의 독점자들, 드루이드 계급이었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그들을 깊은 숲속에서 기괴한 주술을 외우는 마법사나 샤먼 정도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고대 켈트 사회에서 그들의 역할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드루이드들은 부족의 최고 재판관이자 율법의 집행자였고 별의 궤도를 읽고 달력을 계산하는 천문학자였으며 복잡한 식물의 독과 약효를 다루는 의사이자 부족 간의 분쟁을 조율하는 외교관이었습니다. 이들의 권위는 전사들이 휘두르는 폭력적인 무력조차 뛰어넘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두 개의 강력한 켈트 부족이 서로를 향해 무기를 겨누고 당장이라도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이 벌어질 일촉즉발의 전장에서도 하얀 로브를 입은 드루이드 한 명이 두 진영 사이의 흙먼지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모든 전사들은 즉시 칼을 거두고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피에 굶주린 전사들의 사륙 본능을 단번에 억누르고 부족 전체의 운명과 평화를 결정지을 수 있는 힘. 그것은 어떤 막강한 왕이나 훌륭한 장군도 감히 가질 수 없는 초월적인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고대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도 기묘한 역설이 등장합니다. 이토록 고도로 발달된 지식 체계를 갖추고 거대한 권력을 행사했던 이들이 정작 자신들의 신성한 지식을 문자로 기록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글자를 몰랐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남긴 갈리아 전기에 따르면 켈트인들은 남쪽의 문명국들과 교역하면서 이미 그리스 문자나 라틴 문자를 일상적인 산업 계약이나 물자 계산 등 세속적인 장부 작성에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루이드들은 종교의 교리, 우주의 기원, 부족의 역사와 율법에 관한 한 철저하게 스승의 입에서 제자의 귀로만 전달되는 구전 전통을 고집했습니다.
어린 드루이드 후보생들은 울창하고 어두운 참나무숲 깊은 곳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무려 20년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수만 구절에 달하는 방대한 시와 법률, 신화와 의학 지식을 오직 자신의 머릿속에 새겨 넣어야 했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흔히 문자가 없는 것을 문명의 미개함이나 지적 능력의 한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드루이드들의 문자 기록 거부는 결코 무지나 야만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권력을 영원히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전략이었습니다. 어떤 신성한 지식이나 강력한 율법도 그것이 정토판이나 양피지 조각에 기록되는 순간 이교도의 손에 넘어가거나 권력을 탐하는 불순한 자들에 의해 도둑맞을 수 있는 취약한 물건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문자로 남겨진 지식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외부인이라면 누구나 훔쳐보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인간의 영혼과 뇌세포 속에 깊이 각인된 지식은 오직 수십 년의 수련을 견뎌낸 선택받은 자들만이 독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문자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인간의 위대한 기억력과 본질적인 통찰력이 쇠퇴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인간의 기억 그 자체를 거대한 도서관이자 헌법재판소로 만들었던 이들의 시스템은 경이로울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지적 우월성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글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미개함의 증거가 아니라 정보의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배력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가장 치밀한 지배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문자를 거부하는 역설적인 방식을 통해 지식을 권력화한 드루이드들은 켈트 사회의 영혼과 정신을 굳건히 지배했습니다. 그들이 인간의 기억을 통제하며 보이지 않는 권력을 유지하는 동안 그들의 보호 아래 전사들은 지상의 지배자가 되기 위한 물리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영혼의 통제가 완성되자 이제 남은 것은 압도적인 무력으로 대륙을 짓밟고 권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루이드의 축복을 받은 이 켈트의 전사들은 당대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은 치명적인 살상 기술을 들고 전장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숲속에서 밤낮 없이 붉은 불꽃을 뿜어내는 거대한 용광로.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고대 켈트인들은 유럽의 운명을 뒤바꿀 가장 치명적인 혁명을 벼려내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고대의 첨단 군사 기술이라고 하면 로마 군단의 규격화된 무기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이는 승자가 만들어낸 거대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기원전 유럽의 금속공학을 선도했던 진정한 장인들은 다름 아닌 켈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철기 재련 기술은 로마보다 수세기나 앞서 있었고 켈트의 대장장이들은 단순히 쇠를 두드리는 직공이 아니라 불과 금속을 다루며 마법을 부리는 신성한 존재로 추앙받았습니다. 켈트의 대장장이들이 만들어낸 무기 중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성인 남성의 허리춤까지 오는 길고 유연한 철제 장검이었습니다. 초기 로마군이 사용하던 짧은 찌르기용 검과 달리 켈트의 롱소드는 적의 방패 위로 날아들어 머리와 어깨를 단숨에 쪼개버리는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쇠를 여러 번 접고 두드려 불순물을 제거하는 고도의 단조 기술 덕분에 그들의 검은 전투 중에 쉽게 부러지지 않았고 무서운 타격을 유지하며 전장을 휩쓸었습니다. 긴 머리를 휘날리며 이 거대한 철검을 미친 듯이 휘두르는 켈트 전사들의 돌격은 상대방의 진영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에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또 다른 혁신적인 발명품, 철제 바퀴 테두리를 두른 이륜전차가 더해지면서 켈트군의 기동력은 극대화되었습니다. 당시 켈트의 영토였던 유럽 중북부의 숲구와 평원은 비가 오면 진흙탕으로 변하기 일쑤였지만 가볍고 견고하게 설계된 켈트의 전차는 이 험난한 지형을 미끄러지듯 질주하며 적군의 측면을 유린했습니다. 전차 위에서 투창을 던지고 곧바로 땅에 뛰어내려 장검을 휘두르는 켈트 전사들의 모습은 고대 세계의 가장 치명적인 기동 타격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켈트 금속공학의 진정한 백미이자 군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수천, 수만 개의 작은 철고리를 하나하나 엮어서 만든 사슬 갑옷입니다.
루마니아에서부터 갈리아 평원에 이르는 수많은 고대 무덤에서 발굴된 이 정교한 사슬 갑옷들은 켈트인들이 로마보다 훨씬 먼저 이 방어구를 발명하고 실전에 배치했음을 증명합니다. 칼날의 배는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면서도 전사의 움직임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 이 놀라운 발명품은 당시 금속 세공 기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무기와 방어구로 무장한 켈트 전사들은 곧 지중해 세계 전체에서 가장 탐내는 최고급 용병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들은 멀리 이집트의 파라오부터 그리스의 왕들에 이르기까지 돈과 권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그들의 전선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얄궂은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훗날 켈트인들을 정복하고 스스로를 세계의 지배자로 선포한 로마 군단의 상징적인 무장, 즉 튼튼한 투구와 유연한 사슬 갑옷은 사실 로마의 독창적인 발명품이 아니라 전장에서 마주친 켈트의 기술을 철저하게 베끼고 규격화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문명인이라 자부하던 로마인들은 야만인이라 부르던 자들의 기술을 훔쳐서야 비로소 제국의 군대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검과 가장 튼튼한 갑옷,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들의 용기. 켈트인들은 고대 세계를 제패할 모든 물리적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당대 최고의 전사 문화가 피워낸 찬란한 꽃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기술의 우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쇠를 잘 다루어 세상에서 가장 예리한 명검을 벼려낸다 한들 그 칼끝이 적의 심장이 아닌 자기 형제의 등을 향한다면 그 날카로움은 파멸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막강했던 켈트 사회의 화려한 표면 아래에는 그들 스스로를 무너뜨릴 거대하고도 치명적인 균열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검과 가장 튼튼한 갑옷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켈트 사회의 심장부에는 그들을 서서히 파멸로 몰고 가는 치명적인 질병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한 정치적 분열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신을 섬기고 특유의 아름다운 라틴 예술 양식을 공유하며 같은 언어로 대화했지만 결코 단 하나의 조국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켈트 전사들의 뜨거운 맹목적 충성심은 오직 자신이 속한 부족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 안에서만 유효했습니다. 대륙 전체를 호령하던 이 거대한 문화적 네트워크는 역설적이게도 단 한 번도 하나로 뭉친 단일한 국가적 실체로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파멸적 분열의 근원에는 켈트 특유의 불안정한 권력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갈리아 지역의 역사적 기록과 사회 구조를 분석해보면 이들의 권력은 철저히 사적인 후원과 피후원의 관계망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단순히 고귀한 혈통에 의해 영구적으로 세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족장이나 귀족은 전쟁에서의 승리와 끊임없는 전리품 분배를 통해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능력을 쉼없이 증명해야만 권력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끝없는 전쟁을 요구하는 구조였습니다. 켈트의 귀족들은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다지고 권력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외부에 적이 없을 때면 주저없이 이웃 부족의 형제들을 향해 칼을 겨누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쥔 단 한 명의 최고 군주가 없다 보니 켈트 사회는 거대한 상비군을 유지하거나 국가적 차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공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었습니다. 부족들의 지나친 자존심과 독립성은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낳았습니다. 갈리아 지역의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던 아르베르니족과 에두이족 같은 강력한 세력들은 서로를 너무나도 증오했습니다. 그들은 경쟁 구족의 세력을 꺾기 위해 기꺼이 나인강 너머의 게르만족 용병을 끌어들이거나 심지어 지중해의 신흥강자인 로마와 군사동맹을 맺는 치명적인 자충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군사적 잠재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없는 산산조각난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켈트의 전사들이 알프스 북쪽의 깊은 숲속에서 끝없는 내전과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에 매몰되어 힘을 소진하고 있을 때 남쪽의 따뜻한 평원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이고도 무자비한 통치 기계가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공화정이었습니다. 켈트 전사들이 전장에서 개인의 용맹을 뽐내기 위해 적장에게 1대1 결투를 신청하며 영광을 추구할 때 로마의 군단병들은 거대한 방패 뒤에 숨어 철저한 대열을 유지하며 기계처럼 전진했습니다. 로마는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세금을 걷었고 한 번의 전투에서 수만 명을 잃더라도 징병 시스템을 동원해 곧바로 새로운 군대를 찍어낼 수 있는 괴물 같은 조직력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냉혹하고 계산적인 로마의 원로원은 켈트 사회의 이 치명적인 약점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로마는 광활한 켈트의 네트워크 전체와 전면전을 벌이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분열의 틈새에 독약을 붓기만 하면 충분했습니다. 한 부족의 족장에게는 달콤한 황금과 교역의 이권을 쥐어주고 다른 부족에게는 로마의 우방이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주어 그들 스스로 피를 흘리며 공멸하게 만들었습니다. 켈트인들이 그토록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부족 단위의 궁극적인 자유와 타협 없는 독립성은 완벽한 규율과 시스템으로 무장한 제국 앞에서는 스스로의 심장을 찌르는 맹독으로 작용하고 말았습니다. 수백 개로 쪼개진 갈리아의 부족들은 마치 작은 불티어나만 튀어도 대륙 전체를 불태울 듯 바짝 마른 거대한 장작더미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운명적인 역사적 순간, 정치적 위기에 몰려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앉아있던 로마의 한 야심찬 사내가 볼파구를 찾기 위해 북쪽의 어두운 숲을 향해 탐욕스러운 시선을 돌렸습니다. 기원전 58년, 로마 정계에서 야망을 불태우던 한 남자가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화려한 정치 행보와 무분별한 뇌물 살포로 인해 천문학적인 부채에 시달리던 그는 채권자들의 압박을 피해 도망치듯 갈리아의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카이사르에게 갈리아는 단순한 속주가 아니라 자신의 파산 위기를 해결하고 로마 원로원을 제압할 최고 권력자로 발돋움하기 위한 거대한 약탈의 무대이자 무자비한 정치적 도박장이었습니다. 마침 로마의 우방이었던 에두이족이 다른 켈트 부족과 라인강 너머 게르만족의 위협에 시달리며 구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카이사르는 이 알량한 도움의 요청을 완벽한 명분으로 삼아 질서 정연한 로마 군단의 군하를 갈리아 깊숙한 숲과 심장부로 들이밀었습니다. 이른바 갈리아 전쟁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장막이 거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카이사르가 훗날 권력을 잡기 위해 직접 남긴 기록인 갈리아 전기에서 그는 이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을 미개한 야만인들에게 로마의 질서와 위대한 문명을 전파하는 숭고한 행위로 아름답게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매끄러운 라틴어 수사 뒤에 숨겨진 진실은 지독하게 잔인했습니다. 갈리아의 비옥한 평원 곳곳에서 켈트의 오피등 요새들은 무자비하게 잿더미로 변했고 자랑스럽던 전사들은 학살당했으며 수많은 여성과 아이들은 쇠사슬에 묶인 채 로마의 노예시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카이사르의 군단은 단순히 칼로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참호를 파고 거대한 공성 경기를 조립하며 켈트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기계적이고 숨막히는 포위망을 구축했습니다. 가장 경악스러운 사건은 카이사르가 단 열흘 만에 폭이 400m가 넘는 나인강에 거대한 목조다리를 건설하고 군단을 도하시킨 후 게르만족을 학살하고 보란듯이 다시 다리를 부수며 돌아온 일이었습니다. 이는 문명의 이름으로 자행된 로마 공병 기술의 압도적인 우위를 과시하고 뼛속 깊은 공포를 각인시키는 소름 끼치는 정치적 퍼포먼스였습니다. 처음에 켈트의 족장들은 이 키가 작고 커다란 방패 뒤에 숨어 싸우는 로마인들을 크게 얕보았습니다. 1대1 결투를 명예로 삼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던 켈트 전사들에게 명령에 따라 대형을 짜고 진흙 속에서 참호를 파는 로마군의 전술은 비겁하기 짝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화려한 용맹함은 로마 군단의 강철 같은 규율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카이사르는 켈트인들을 철저히 굶겨 죽이는 잔혹한 초토화 전술을 썼습니다. 마을이 불타고 식량 창고가 털리면서 물류에 의존하던 켈트 연합은 극심한 기아에 시달렸습니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기록에서 100만 명을 죽이고
100만 명을 노예로 팔았다고 자랑스레 썼습니다. 로마 원로원의 전공을 부풀리기 위한 허풍이 어느 정도 섞여 있다 할지라도 야만인들을 교화시키러 왔다는 자들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대량 학살을 자행했다는 사실만큼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수년 동안 이어진 이 끔찍한 참상과 파괴 속에서 마침내 갈리아의 켈트인들은 서늘한 진실에 눈을 떴습니다. 부족의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며 이웃 형제들과 피를 흘리는 낡은 관습에 계속 매달리다가는 카이사르라는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 속에서 자신들의 문명 자체가 영원히 집어삼켜질 것이라는 처절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아니 켈트라는 존재 자체를 세상에 남기기 위해 모든 원한을 덮고 단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갈리아 전체의 심장을 다시 뜨겁게 뛰게 할 한 명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르베르니족의 젊은 귀족이자 왕의 핏줄을 이어받은 지도자 베르킨 게토릭스였습니다. 뛰어난 카리스마와 군사적 재능을 겸비한 베르킨 게토릭스는 수백 년 동안 서로를 증오하며 내전을 벌여왔던 켈트의 여러 부족들을 기적적으로 하나로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분노한 갈리아인들을 이끌고 카이사르를 향해 거센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부족으로 쪼개져 있던 자들이 역사상 최초로 단 하나의 거대한 칼끝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짓밟고 로마의 최고 권력자가 되려는 카이사르. 생존을 건 이 두 거대한 세력의 피할 수 없는 충돌은 마침내 알레시아라는 외딴 요새에서 고대 전쟁사에서 가장 광기 어리고 절망적인 포위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원전 52년, 운명의 무대는 프랑스 중부의 고립된 언덕 위에 자리한 알레시아 요새로 좁혀졌습니다. 베르킨 게토릭스는 갈리아 연합군을 이끌고 이곳으로 후퇴하며 로마군이 의존할 수 있는 주변의 모든 식량과 자원을 불태우는 극단적인 청야 전술을 펼쳤습니다. 보급줄이 길게 늘어진 로마군을 굶겨 죽이거나 스스로 지쳐 물러나게 만들려는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상대는 고대 세계 최고의 전술가이자 인간의 상식적인 한계를 가볍게 뛰어넘는 공병 기술을 지닌 괴물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카이사르는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언덕 요새로 무모하게 돌격하는 대신 인류 전쟁사에서 가장 기이하고도 숨막히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요새를 둘러싸는 길이 18km의 거대한 포위벽을 건설하여 갈리아군을 그 안에 완전히 가두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단은 불과 몇 주 만에 땅을 파고 나무를 베어 거대한 방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당도합니다. 베르킨 게토릭스의 구원 요청을 받은 수십만 명의 켈트 대군이 알레시아를 향해 진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새 안의 켈트군과 바깥의 구원군 사이에 끼어 완벽하게 포위될 위기에 처한 카이사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깥쪽을 향해 방어하는 21km 길이의 거대한 외벽을 추가로 건설하라는 경악스러운 지시를 내립니다. 이제 로마군은 안쪽 요새를 굶겨 죽이기 위해 포위하는 동시에 바깥쪽에서 몰려오는 거대한 적군을 막아내야 하는 거대한 죽음의 고리 안에 스스로를 가두게 된 것입니다. 현대의 발굴 작업을 통해 알레시아 유적지에서 이 이중 성벽과 수많은 치명적인 함정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발견되면서 카이사르의 기록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이중의 벽 사이에서 고대 전쟁의 가장 처절하고 비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알레시아, 요새 안에 갇힌 켈트인들의 식량이 바닥나자 베르킨 게토릭스는 고육지책으로 전사들의 식량은 아끼기 위해 노약자와 부녀자, 아이들을 요새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로마군이 일말의 자비심을 발휘하여 이들을 통과시켜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냉혹한 카이사르는 이들을 받아주지 않고 성벽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결국 갈리아의 수많은 여인과 아이들은 켈트의 요새와 로마의 성벽 사이 그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는 황량한 무인지대에서 며칠 밤낮을 울부짖다 굶어 죽어갔습니다. 양측의 전사들은 성벽 위에서 자신들의 가족이 서서히 죽어가는 끔찍한 광경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켈트의 거대한 구원군은 바깥쪽 성벽을 향해 분노에 찬 파상 공세를 퍼부었고 요새 안의 베르킨 게토릭스 역시 안쪽 성벽을 치고 나오며
로마군을 협봉했습니다. 전투는 며칠 동안 핏빛 광기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켈트 전사들의 뜨거운 용맹과 압도적인 숫자도 로마가 구축한 차가운 시스템과 공병 기술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참호 속에 숨겨진 끝없는 덫과 목재, 그리고 규칙적으로 교대하며 대형을 유지하는 로마 군단의 규율은 켈트의 거친 돌격을 끝내 좌절시켰습니다. 켈트인들의 패배는 결코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영웅적인 돌격이 수십만 명을 하나의 기계부품처럼 통제하는 거대한 군사 행정 시스템 앞에서 꺾일 수밖에 없는 씁쓸한 구조적 한계였습니다. 더 이상의 저항이 무의미해진 알레시아의 아침, 성문이 열리고 베르킨게토릭스가 홀로 말을 타고 나왔습니다. 그는 가장 화려한 갑옷을 입고 로마군의 진영을 빙 한 바퀴 돈 후 말에서 내려 자신의 무기를 카이사르의 발밑에 조용히 던졌습니다. 한때 로마인들을 짓밟고 황금 저울에 칼을 던지며 오만하게 웃었던 켈트의 영광이 수백 년의 세월을 건너 카이사르의 발끝에서 처참하게 굴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전투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갈리아 전체의 심장이 멎고 유럽 대륙을 지배하던 켈트의 정치적 독립이 영원히 숨을 거두는 장엄한 장례식의 종소리였습니다. 스트레서슬에 묶인 베르킨게토릭스는 어두운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 처형될 날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숲과 강을 지배하던 그 위대한 켈트의 세계도 이 젊은 지도자의 죽음과 함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일까요? 알레시아의 영웅 베르킨게토릭스가 로마의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후 갈리아를 지배하던 켈트의 권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 문명의 정치적 붕괴가 곧 그 민족 전체의 물리적인 증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켈트인들은 공기 중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기꺼이 굴복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지워나가는 뼈아픈 동화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카이사르의 잔혹한 정복 이후 갈리아의 켈트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로마화되었습니다. 자부심 넘치던 전사들은 철제 장검을 내려놓고 로마의 투닉과 토가를 입었으며 깊은 숲의 제단 대신 대리석으로 지어진 공중 목욕탕과 원형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던 켈트어는 라틴어와 섞여 훗날 프랑스어의 뿌리가 되는 갈로 로망스어로 변모했습니다. 무력을 상실한 자들이 제국의 거대한 시스템 속으로 녹아드는 철저한 신분 세탁의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권력자들은 갈리아의 항공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빼앗는 것보다 정신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제국의 안정을 위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켈트 사회의 심장부이자 저항의 불씨를 품고 있는 거대한 정신적 구심점, 바로 드루이드 계급을 완전히 멸종시켜야만 했습니다. 서기 1세기 로마 군단은 갈리아를 넘어 브리튼 섬으로 진격했고 켈트 신앙의 가장 신성한 성지였던 모나 섬, 지금의 앵글시 섬을 포위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남긴 끔찍한 기록에 따르면 로마 군단병들은 횃불을 들고 저주를 퍼붓는 드루이드들과 사제들을 무자비하게 도살하고 그들의 신성한 참나무 숲을 모조리 불태워버렸습니다. 단순한 사륙이 아닌 한 문명의 정신적 중추를 절단하는 잔혹한 사상 학살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대 켈트 사회의 가장 빛나던 지적 오만함은 가장 끔찍한 비극의 씨앗으로 돌변하고 맙니다. 신성한 지식을 이교도로부터 보호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문자를 거부했던 드루이드들의 철저한 구전전통. 그것은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최고의 권력 유지 수단이었지만 적의 칼날 앞에서는 문명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었습니다. 학살당한 드루이드들의 뇌세포가 죽어가는 순간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켈트의 역사, 철학, 법률, 그리고 우주관을 담은 수만 권 분량의 거대한 무형의 도서관도 영원한 침묵 속으로 함께 제거되어 사라졌습니다. 문자를 남기지 않은 자들의 최후는 죽음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켈트인들에 대한 역사는 오직 그들을 죽이고 정복한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만 쓰이게 되었습니다. 카이사르를 비롯한 로마의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켈트인들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미개한 야만인으로 기록했고, 이 승자의 기록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상식으로 굳어졌습니다. 권력을 지키려 했던 침묵이 결국 자신들의 정체성을 적의 펜 끝에 넘겨버리는 역사적 자살 행위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란했던 철과 황금의 지배자들은 이렇게 승자의 조롱 섞인 기록 속에 영원히 박제된 채 끝이 난 것일까요? 로마의 칼날과 동화 정책을 피해 살아남은 소수의 켈트인들은 제국의 손길이 닿기 힘든 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웨일스의 험준한 산맥, 스코틀랜드의 거친 고원, 그리고 바다 건너 고립된 아일랜드 섬. 로마 군단의 무거운 발걸음이 늪과 험한 산세에 가로막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던 그 척박하고 거친 땅의 끝자락으로 그들은 숨어들었습니다. 지중해의 화려한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 유럽의 가장 깊은 변방으로 밀려난 이들은 시선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비록 대륙을 호령하던 진짜 역사는 잃어버렸지만 세상의 가장 척박한 끝자락으로 밀려난 켈트인들은 이 천년의 세월을 견뎌낼 전혀 다른 생존 방식을 싹틔우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수백 년의 번영 끝에 결국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황제들의 거대한 대리석 동상은 부서졌고 원형 경기장은 잡초가 무성한 폐허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철저하게 지우려 했던 켈트의 그림자는 제국의 잔해 위에서 기묘한 방식으로 다시 피어났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즐기는 할로윈 축제의 기원이 바로 켈트인들의 새해맞이 의식이었던 사윈 축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빛의 계절이 끝나고 어둠의 계절이 시작되는 날,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허물어진다고 믿었던 켈트인들의 서늘한 세계관은 화려한 분장과 호박 조명으로 모습을 바꾼 채 현대인들의 일상 한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산은 단지 하룻밤의 축제에 머물지 않습니다. 끝없이 이어지고 교차하는 매듭을 통해 생명의 영원한 순환을 표현한 켈트 특유의 문양은 현대의 공예와 예술 양식 속에서 끊임없이 변주되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세 유럽을 매혹시켰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이야기의 원형이 되는 아서왕의 전설 역시 그 뿌리는 외세의 침략에 맞서 브리튼 섬을 지키려 했던 켈트족 전사들의 처절한 항전 기억과 맞닿아 있습니다. 문자가 없었기에 오히려 한계 없이 뻗어나갈 수 있었던 그들의 신화와 구슬픈 음계의 음악은 승자들의 건조한 역사책이 결코 담아내지 못한 인간 내면의 깊은 상상력을 자극하며 유럽 문화의 유전자에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은 언어의 생존입니다. 무자비한 로마의 동화 정책과 수세기에 걸친 이웃 강대국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땅으로 쫓겨났던 켈트의 후예들은 끝끝내 자신들의 언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아일랜드의 헌법상 제1공용어는 여전히 아일랜드 고유의 켈트어이며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의 험준한 고원지대에서는 천년 전 드루이드들이 속삭였던 언어의 억양과 단어들이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며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예리한 칼날과 촘촘한 행정체계조차 인간의 영혼 깊숙한 곳에 뿌리내린 고유한 정체성까지는 완전히 베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던 이 고대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우리는 깊은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단 하나의 폭압적인 군주도 숨막히는 중앙집권적 율법도 없이 오직 무기와 교역, 예술과 자원만으로 대륙 전체를 연결했던 가장 자유로운 거대 공동체.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부족 단위의 자유와 분절된 권력 구조는 역설적으로 규율과 국가적 통제력으로 무장한 군단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한 약점이 되어 스스로의 파멸을 불렀습니다. 켈트의 족적은 자유의 아름다움과 조직력의 무자비함이라는 영원한 정치적 숙제를 우리에게 묵직하게 던져줍니다. 흔히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로마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문자를 독점함으로써
켈트인들에게 야만인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제국의 영광이 흙먼지로 돌아간 지 오래인 지금, 정복자들이 조롱했던 그 야성적인 문화는 끈질기게 살아남아 현대 서구 문명의 풍부한 감수성을 구성하는 보이지 않는 심장이 되었습니다. 제국은 영도를 차지하고 돌비석의 역사를 새겼지만 패배자들은 쫓겨난 자리에서 살아남아 문명에 지워지지 않는 정신적 뿌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정보 기술 장치에 모든 지식과 기억을 위탁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고대의 드루이드들보다 더 영원할 것이라 단언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일 당장 전 세계 모든 전산망이 멈추고 디지털 기록이 증발하여 우리의 지식이 텅 비어버린다면 말입니다. 수천 년 뒤 우리의 흔적을 발굴할 미래의 인류는 우리를 고도의 기술을 누린 위대한 문명인으로 기억할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침없이 자연을 파괴하고 차가운 기계에 영혼을 맡겨버린 역설적이고도 어리석은 야만인으로 기록할까요?